왜 구급차가 안 오지? 새벽 4시 12분 휴대폰이 울립니다. 가슴이 조여와요. 67세 정해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는 27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왕복 한 차선의 외곽도로 내비가 길을 헤맸죠.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잘 꾸민 게 아니라 잘 골라야 했구나. 이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7은 예상 못한 이유로 이사합니다. 몸, 배우자, 경제, 돌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후주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전하게 늙어갈 주소를 어떻게 고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예쁜 인테리어나 넓은 평수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집과 이 동네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입니다. 시니어 혜택집을 구독하시면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주거, 시니어들이 흔히 틀리는 6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인터뷰하고 실제 사례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작을수록 편하다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다 독립했고 우리 둘이면 10평대도 충분하다고요. 관리도 쉽고 청소도 간단하고 난방비도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시니어 주거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탁, 작업대, 보관 공간이 겹치면 생활 동선이 충돌합니다. 아침에 한 분은 식사 준비를 하고 다른 한 분은 약을 챙기려고 하는데 부엌이 좁으면 서로 부딪힙니다. 공간이 좁으면 결정 피로가 늘어납니다. 이걸 어디 둘까, 저걸 어디 치울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잘한 갈등이 잦아집니다. 72세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평 아파트로 이사한 뒤 남편과 다툼이 3배로 늘었대요. 서로 눈에 띄는 게 많아지고 각자 쉴 공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겁니다. 대안은 18에서 22평이 황금 구간입니다. 방 2개로 각자 휴식과 수면을 분리하고 작은 거실을 두는 겁니다. 한 분은 낮잠을 자고 싶고 한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 서로 방해가 안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한 분이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코를 고시면 다른 분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을 분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면적을 줄이기 전에 스트레스를 먼저 줄여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큰 병원 옆이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근처를 찾으십니다. 병원 바로 옆이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릅니다. 사이렌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립니다. 구급차가 오가는 소리, 응급실로 환자가 실려가는 모습, 이런 게 상시 불안을 유발합니다. 병원은 치료의 거점이지 일상의 거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병원 주변은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소음도 많습니다. 68세 박철수 씨는 대학병원 바로 옆 아파트에 2년 살다가 이사 나왔습니다. 밤낮으로 사이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응급실이다 보니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안은 보건, 복지, 문화가 모여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생활권입니다. 거기는 치료보다는 예방,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복지관에 가면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영양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죠. 복지관은 생활 배터리 충전소입니다. 병원은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가는 곳이고 복지관은 배터리를 매일매일 충전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자식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다는 미신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같이 살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손주도 봐줄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자유의 경계가 흐려져서 피로가 누적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이 서로의 족쇄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보게 되고 손주 키우는 방식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 부부는 부모님이 너무 간섭한다고 느끼고 부모님은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70세 이순자 씨는 아들 내외와 3년을 같이 살다가 결국 따로 나왔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의무가 되더래요. 아프거나 피곤해도 손주를 봐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그리고 며느리와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대안은 걸어서 5분,
엘리베이터 한 번 안 타는 거리입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이나 블록 하나 건너가 가장 좋습니다. 가까우니까 위급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움은 유지하고 생활은 분리한다. 이게 외롭지 않은 삶의 핵심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전원주택 고립의 위험, 낭만은 첫 계절까지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바비큐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여름에는 벌레와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치워야 하고 겨울에는 제설을 해야 합니다. 노동이 일상이 됩니다. 60대 초반에는 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70대가 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망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정해철 씨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27분이나 걸렸습니다. 그 27분이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65세 최민호 씨는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2년 살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대요. 아침에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친구들 불러서 고기도 구워 먹고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관리가 너무 힘들더래요. 잔디 깎고 나무 치고 보일러 고치고 수도관 동파되면 직접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대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도 멀고 차 없이는 어디도 못 가는 거죠. 대안은 도시명 자연단지입니다. 공원, 하천, 숲에 인접해 있으면서 경비, CCTV, 커뮤니티 같은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곳이죠. 자연을 즐기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국보다 걷기 좋은 동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주거를 고를 때 약국이나 의원이 가까운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병원 거리가 가까우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만성질환을 막는 1순위는 매일의 걷기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우울증 이 모든 게 걷기로 예방되고 관리됩니다. 그런데 걷기 실패는 길 때문에 생깁니다. 집 앞에 나갔는데 인도가 좁고 차가 많이 다니면 걷기 싫어집니다.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 너무 덥거나 경사가 심해서 무릎에 부담이 되거나 벤치가 없어서 쉴 곳이 없으면 걷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73세 한영희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집은 좋은데 걸을 곳이 없더래요. 단지 밖으로 나가면 차도밖에 없고 공원도 멀고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늘고 무릎도 아프고 우울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집에서 3분 내 진입 가능한 그늘진 산책로, 호수공원, 벤치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집 현관에서 나와서 복잡한 계단이나 언덕 없이 바로 평평한 산책로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공원은 매일 열려있는 치료실입니다. 약국은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공원은 매일 갑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여섯 번째, 마지막 집이니 내 마음대로 골라도 된다는 생각에 큰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살 거니까 팔리지 않는 집이어도 상관없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노후 준비의 현실은 다릅니다.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면 현금화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요양병원비, 간병비, 치료비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거죠. 그때 안 팔리는 집은 족쇄가 됩니다. 69세 정수진 씨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특이하게 한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집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1년 넘게 안 팔렸습니다. 구조가 특이하고 인테리어가 개인 취향이 강해서 매수자가 안 나타난 거죠. 결국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팔리기 쉬운 조건을 체크하세요.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인 마트와 의원과 복지관, 엘리베이터, 수요층의 폭, 관리 상태를 보는 겁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60대에는 계단이 괜찮아도 70대, 80대가 되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노후의 집은 비상시 꺼내 쓰는 유동성 계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이제 노후 주거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덜 실패하는 선택일까요? 첫 번째 선택지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급식이 제공되고 간호사가 상주하고
안전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식사 걱정, 청소 걱정, 안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건강과 처치로 수렴됩니다. 오늘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을 먹는다, 병원에 다녀왔다. 이런 얘기만 반복되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세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도 없고 아이들 소리도 안 들리고 모두가 비슷한 연령대라서 활력이 떨어집니다. 75세 김광수 씨는 실버타운에 3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는데 1년 지나니까 답답하더래요. 매일 같은 사람들, 같은 공간, 같은 이야기. 바깥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대요. 실버타운은 돌봄의 안정과 삶의 자율 사이에서 균형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지만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에게는 너무 이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자연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이웃 눈치 안 보고 시끄러운 소음 없고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 고립, 관리노동, 교통 문제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시 대응망이 취약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고립될 수도 있고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자연은 좋지만 도시명 자연으로 방식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외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세 번째 선택지, 일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의 장점은 안전, 관리, 인프라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비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이 용이합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동호회도 만들어지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같은 불만 요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주거로서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선택입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선택지, 도시명 자연단지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중간지대입니다. 수원 광교, 부산 에코델타, 대전 도안, 광주 수완, 울산 문수생활권,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신도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곳들의 특징은 공원, 호수, 도서관 같은 자연과 문화 인프라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 병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철이나 간선버스 정류장이 원스톱으로 있습니다. 아침에는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듣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하게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게 걸어서 15분 안에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선택으로 현실성과 이상을 적당히 갖춘 안전한 해답입니다. 완전한 도시도 아니고 완전한 시골도 아닌 둘의 장점만 결합한 곳이죠. 시니어 혜택집에서는 이런 노후 준비 실전 정보를 매주 공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니어 라이프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A. 소득이 빠듯한 경우입니다. 연금이 적거나 저축이 많지 않아서 노후 이사 계획에서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순위 1번은 복지관이 밀집된 생활권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식사, 운동,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 한 끼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해결됩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거나 한 달에 10,000원 이하입니다. 건강검진, 영양상담, 법률 상담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하나, 도보 10분 내 복지관. 차 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둘, 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 복지관 외에도 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도 가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거기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단지 커뮤니티룸.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룸이 있으면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이렇게 하세요. 지도 앱을 켜고 복지관,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을 검색해서 지도에 핀을 찍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지역을 먼저 보는 겁니다. 복지관 중심 생활이 가능한 곳을 찾는 거죠. B. 무릎이나 허리 등 이동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먼 거리를 걷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시니어 주거에서 집과 동네의 물리적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은 저층에 엘리베이터 필수입니다. 2층이나 3층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엘리베이터 고장 시 문제가 되고 1층은 습기와 방범 문제가 있습니다.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현관문, 화장실, 베란다 모든 곳에 문턱이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휠체어나 워커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샤워실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동네는 의원, 치과, 약국이 도보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 거리를 체크하는 거죠. 특히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행동은 낮 시간대에 실제로 걸어보는 겁니다. 지도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걸어보세요. 경사는 어떤지, 그늘은 있는지, 벤치는 몇 미터마다 있는지 체크하세요. 인도의 폭은 충분한지, 턱은 없는지, 신호등은 보행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외로움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배우자와 단둘이 사시는데 사회적 관계가 부족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온한 인생의 핵심은 정기 모임의 밀도입니다. 경로당, 문화센터, 동호회판이 살아있는 단지를 찾으세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설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행동은 입주민 카페나 게시판에서 모임 개수와 최근 글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그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입주민 카페에 들어가서 최근 일주일 내에 올라온 글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하루에 10개 이상 글이 올라오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 공지를 확인하세요. 걷기 모임, 등산 모임, 탁구 모임, 노래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모임 사진이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댓글이 활발하면 좋은 신호입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경로당 이용 인원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로당에 매일 몇 명이나 오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임은 마음의 근육을 만듭니다. 외롭지 않은 삶의 비결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일주일에 3, 4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직 활동적이고 배우고 싶은 경우입니다. 60대 초중반이거나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시니어 라이프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죠. 복합 상권이 중요합니다. 서점, 수영장, 문화센터, 지하철 환승이 근접한 신축이나 준신축을 찾으세요. 신축이나 준신축을 추천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빠르고 단열이 잘 되어 있고 설비가 최신이라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서점이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 대형 서점들은 카페도 있고 문화 강연도 하고 전시도 합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중요합니다.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춤, 요리 등등요.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합니다. 전시회, 공연,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죠. 행동은 저녁 7시에서 9시에 방문해서 동네 소음, 안전, 유동인구를 체감하는 겁니다. 낮에만 보면 모릅니다. 저녁 시간대에 가봐야 그 동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지, 상가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전한 느낌인지 확인하세요. 진짜 마지막 집을 보는 경우입니다. 70대 후반이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이번 이사가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노후 준비에서 돌봄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팔리기 쉬운 조건을 먼저 체크하세요. 수요층이 넓은 곳이어야 합니다. 너무 특이한 구조나 인테리어는 피하세요. 평범하고 무난한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괜찮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팔기 쉽습니다. 돌봄 인프라를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이 가까이 있는지, 주간보호센터가 있는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언젠가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사는 곳에서 차로 60분 이내면 좋습니다. 너무 멀면 자녀가 자주 오기 힘들고 위급할 때 빨리 달려오기 어렵습니다. 행동은 가까운 요양기관과 재가센터 연결망을 미리 리스트업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급하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이런 걸 미리 조사해두세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드는 방법, 노년의 삶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루틴화입니다. 경비실에 인사하세요. 매일 아침 나갈 때, 저녁 들어올 때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세요. 경비실에서 내 얼굴을 알아보면 안전망이 생기는 겁니다. 며칠 안 보이면 경비 아저씨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같은 시간대에 고정하세요.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을 걷는다고 하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다가 나중엔 인사말을 나누고
그 다음엔 간단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주 1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습니다. 요가든 노래교실이든 스마트폰 교실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일정이 있으면 그게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목적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3명 이상 있으면 정서적 고립지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부르고 안 보이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만드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걷기 좋은 동네에서 걷기 모임, 독서 모임, 사진 모임, 채소 나눔 모임 같은 오픈 모임을 직접 개설하세요. 내가 모임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공지 3줄 템플릿은 간단합니다. 언제, 어디, 얼마나만 명확히 하고 사진 한 장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호수공원 정문 앞 1시간 걷기 모임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공원 사진 한 장 첨부하면 됩니다. 처음엔 한두 명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세 번째,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초고층의 커뮤니티가 부재한 곳은 피하세요. 2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 안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반면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나 빌라는 얼굴을 자주 마주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복지시설 공백지역은 피하세요. 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곳은 시니어가 살기 어렵습니다. 인도가 협소하고 차량이 과밀한 곳도 피하세요. 걷기가 불편하고 위험한 동네는 결국 집에만 갇히게 만듭니다. 이런 곳은 집이 아무리 좋아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우울해지고 고립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네 번째, 성별과 개인 특성별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동선 밝기를 확인하세요. 집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 현관에서 대문까지, 대문에서 대로까지 모든 동선이 밝아야 합니다. 어두운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안합니다. CCTV를 확인하세요. 엘리베이터 안, 복도, 주차장, 단지 입구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야 합니다. 출입 통제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나 카드키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실 응답 속도를 확인하세요. 비상벨을 누르면 몇 분 안에 오는지 물어보세요.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규칙 운동과 모임 인프라를 확인하세요. 남성들은 여성보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이런 곳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와 세탁을 외부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반찬 가게가 있는지, 도시락 배달이 되는지, 코인 세탁방이 있는지, 수거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성 혼자 사는 경우 식사와 빨래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혼자의 핵심은 연결 설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독립하되 정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지만 언제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해볼 간단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앱을 켜세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여세요. 두 번째, 현재 집이나 이사 가려는 집을 중심으로 반경 800m를 그립니다. 반경 800m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입니다. 노인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0분 정도입니다. 세 번째, 핀 6개를 찍으세요. 첫째, 공원 중에서 그늘이 있는 곳. 여름에도 걸을 수 있는 그늘진 산책로가 있는 공원을 찾으세요. 둘째, 벤치. 공원 안에 벤치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100m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찾으세요. 넷째, 작은 도서관. 구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찾으세요. 다섯째, 의원. 내과나 정형외과가 있는 의원을 찾으세요. 여섯째, 약국. 의원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도보동선으로 하트 모양이 그려지면 합격입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6곳을 순서대로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동선을 그어보세요.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은 동네입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너무 멀면 재검색하세요. 다섯 번째, 단지 카페나 구청, 복지관 사이트에서 최근 1개월 활동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글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댓글이 많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저녁 8시에 한 번, 주말 낮 2시에 한 번 현장 소리를 직접 들으세요.
실제로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가서 걸어보세요. 소음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안전한 느낌인지 체감하세요. 이 6가지 과제를 하시면 그 동네가 노후 주거로 적합한지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 주거 내용을 정리하는 앵커 문장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째, 복지관은 생활 배터리 충전소. 병원은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가는 곳이고, 복지관은 배터리를 매일 충전하는 곳입니다. 둘째, 공원은 매일 열려있는 치료실. 약국은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공원은 매일 갑니다. 셋째, 노후의 집은 유동성 계좌다.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넷째, 가까움은 유지하고 생활은 분리한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집 고르기는 평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늙어갈 방식을 고르는 일입니다. 몇 평짜리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이 있는 동네에 복지관이 있는지, 걷기 좋은 길이 있는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작아도 걷기 좋은 동네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걷고,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는 이런 일상이 가능한 동네라면 집이 조금 작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당신을 붙잡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든 다시 나설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집이 감옥이 되면 안 됩니다. 집은 내가 쉬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베이스 캠프여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동네, 사람을 만나고 싶게 만드는 구조, 이게 진짜 좋은 노후 주거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노후, 안전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십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니어 혜택집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노후 준비와 시니어 라이프 정보를 다룬 다음 편을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의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몰라서 못 받는 시니어 혜택 총정리,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세요.